네, 판교의 지평선 시간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판교의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김외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네이버가 일본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구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그 라인이라는 국내에서도 일부 이용자가 있으십니다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했다고 할 수 있는 이 메신저 서비스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네. 조선일보에서 인터넷에 굉장히 자극적인 적대국 대하듯이 네이버를 일본이 쫓아내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면은 그 사실 자체는 맞아요? 라인에서 네이버가 손을 떼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본 정부도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라인 야후라는 회사입니다. 네. 야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후가 맞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야후와는 이제 관계가 많이 멀어진 기업입니다.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야후 창업 초기 당시에 미국에 가서 제리 양을 만나서 투자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야후 재팬은 일본에서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회사인데 뭐 포털 서비스로는 일본 내 최대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그 자국 검색 서비스로도 일본 1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구글이 굉장히 압도적인 검색 엔진 점유율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라인 야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라인 야후라는 회사의 지주 회사는 A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A홀딩스.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라인 A홀딩스의 지분을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메뉴에 있고 지금 A홀딩스가 있고 A홀딩스가 라인 야후를 가지고 중간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 생략하고요. 약간 이렇게 해서 5대5 그럼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5대5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5대5로 지배하고 있다. 네. 라인을 지배하고 있다. 라인 야후를 지배하고 있다. 라인 야후를 지배하고 있고 라인 야후가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네. 아무튼 소프트뱅크가 이 5대5로 돼 있는 지분에서 이제 조정을 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좀 달라. 지분을 매각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럼 5대5면 의사결정이 다 합의해야만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사회가 의장을 그 소프트뱅크 쪽, 야후 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영권은 이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지분 구조상으로는 5대5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2019년에 이 야후 재팬과 라인이 이렇게 합병을 해서 이제 통합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손정희 회장이 검색부터 쇼핑, 메신저, 간편 결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망라한 플랫폼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 쪽에 제안을 하면서 이게 성사가 됐던 거고 2021년에 최종적으로 통합이 돼서 뭐 흔히 이제 두 회사가 지분이 비슷비슷하더라도 보통 50대 50에 뭐 한 줄을 더 준다던가 맞아요. 51대 49로 한다던가 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50대 50으로 놓고 뭐 의장을 야후 쪽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라인 법인이 있었고 라인 법인은 원래 그전 2019년 이전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의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었죠. 운영하고 있었고 야후 재팬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네. 있는 회사, 지배하고 있는 네. 회사였는데 두 개를 합쳐서 네이버의 자회사였던 라인이 야후 재팬과 합쳐서 하나의 야후 라인 라인이라는 야후라는 회사, 라인 야후라는 회사를 만든 거고. 그럼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한 인터넷 회사, 그 검색 회사, 뭐 포털 회사 이런 거에다가 라인이란 메신저를 추가한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시너지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한 거고. 근데 당시 이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라인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회사, 메신저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국의 검색 포털로는 1위이고 또 자국 검색 엔진으로 봤을 때도 1위인 야후 재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병하는 뭐 이런 식의 엄청난 나오네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서 50대 50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근데 지분을 팔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본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 라인 야후에 네이버 지분을 줄여라, 네이버가 지분을 좀 덜 갖는 걸로 바꿔라라고 행정지도를 2차례 내렸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게 뭐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그 어떤 협력을 요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렇게 그 정부의 권한이 좀 강한 편인 그런 나라에서는 행정지도를 어기는 기업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런 행정지도를 했죠? 그 사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를 한 셈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2차례 라인 야후에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8월에 그 야후 사용자 400만 건이 사용자 정보 400만 건이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한국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일본 사용자 정보인데 한국 네이버에 공유가 됐다. 이제 뭐 네이버 기술을 활용해서 독자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용자 위치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보기에는 일본 정부가 보기에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네이버 위탁 업체 서버가 해킹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그 데이터 정보를 네이버에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네이버 위탁 받은 업체가 해킹을 당하면서 한 44만 건,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거의 50만 건 이상이 유출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게 유출이 된 건데 일본 이용자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사건 원인에 대해서 총무성에서 파악하기로는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했었다, 이 라인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도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는 라인 야후에 대해서 자본적인 관여를 조금 더 해라. 다시 말해서 지분을 더 확보하도록 해라. 이런 행정지도를 내린 거죠. 사실상 일본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기업의 지분 변경을 요구한 걸로 좀 보기 드문 케이스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인 야후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유지 보수하고 운영 같은 거는 지금 네이버에 맡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약간 좀 한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일본 정부는 50대 50이라는 이 지분 구조로는 회사가 네이버에 업무를 맡기고 그걸 또 뺏어오거나 다른 데로 주거나 하는 그런 좀 경영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결정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조금 더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이버가 아닌 대안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네이버에 위탁을 했던 것도 문제였으니 그걸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 변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라인 야후 쪽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냈어요. 냈어요. 총무성에서 첫 번째로 그 행정지도를 냈던 게 지난달이었는데 3월 달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네이버와의 시스템 위탁 규모를 축소하고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총무성에서 이달에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또 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하라고. 7월까지 개선책을 완전히 제출하고 시한도 못 박았어요. 그렇죠. 총무상이 라인 야후가 사태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나온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뭐 일본에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큰 뉴스인 모양이죠? 작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지금 작년 8월에 있었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또 다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뭐 꽤 큰 뉴스였습니다. 라인들 8월의 사고라는 게
위치 정보가 맞습니다. 한국 네이버로 넘어갔다. 네. 11월에 사고라는 게 해킹으로 네네. 실제 개인정보 네. 50만 건 정도가 네. 유출됐다. 굉장히 큰 뉴스인데 행정지도를 한 번 했는데 하겠다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시한까지 정해서 다시 한 번 더 행정지도를 했다. 지금 라인 야후 쪽에서는 그 6월까지 이제 모든 걸 다 뭐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한국에 보관하고 있던 데이터, 일본 이용자 데이터 전부 다 일본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 원래는 2026년 12월까지 클라우드와 그 라인 서비스가 연동돼 있던 그 시스템을 분리시킨다. 내후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더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네. 민간 기업의 경영에 뭐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든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팔아라, 뭐 경영권을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저는 좀 낯선데 보통 우리 정부는 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그렇게 했죠 최근에. 아 그래요? 틱톡에 대해서 이제 저 지분 매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그거네요. 딱 그런 좀 비슷한 케이스가 돼 있어서 이걸 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서로를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라면 한국하고 일본이 그런 관계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친밀함을 막 과시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랄지요. 아무튼 뭐 그 일본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적대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네네네. 우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하고 있는 그런 거의 케이스와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형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형평성 문제가 일본 내에서도, 일본 기업들에서도 어떤 데이터 유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NTT,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그 NTT에서 작년에 그 980만 건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훨씬 10월에. 많네요. 훨씬 크죠. 네. 규모도 크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어디 위탁했더니 그 자회사에 위탁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원이 외부에 그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면서 일본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총무성이 재발 방지하라라고 행정 지도를 내렸습니다. 아, 네네. 재발 방지 하라까지. 네. 근데 이제 지분을 뭐 바꿔라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훨씬 큰 그다음에 이제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건 뭐 국내 기업이니까, 그럼 일본에서 최대 통신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국내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페이스북도 2021년에 일본에서 한 42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일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지배구조를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문제 삼을 게 없었을 수도 있죠. 메타는 또. 그래서 아무튼 이 형평성 문제에서도 라인이 조금 더 억울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 네이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일견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에 3년 전에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라인의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라면서 일련의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이 AI 기능을 개발하면서 중국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중국인 직원이 이 AI 개발을 위해서 일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라인 이용자의 정보, 라인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에서 네.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보도였고요. 두 번째는 라인이 부적절한 댓글 감시 업무를 일본 기업에 위탁을 했는데 이 업체가 중국에 재위탁을 했다. 또 중국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라인의 주요 데이터, 채팅, 사진, 동영상, 라인페이 거래 정보 같은 게 한국 서버에 보관되고 있었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끌시끌해졌고 총무성에서 당시에 행정지도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잘 관리해라. 뭐 이 정도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총무성의 행정지도도 있었고 언론 보도도 뭐 크게 나오고 하니까 회사 내부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2021년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냈죠. 내면서 데이터 유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 맞다. 중국으로 넘어가진 않았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디 새 나가진 않았다. 하지만 그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고 그 리스트를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은 건 문제였다라고 하는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큰 문제는 아니었고 크게 처벌도 받지 않고 약간의 그냥 뭐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도였는데 단 한 가지 좀 아주 나쁜 인상을 남긴 예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국회에 이제 라인 관계자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인 임원이 나가서 이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버는 국내에 있다. 모든 데이터는 일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이라는 대목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인 쪽에서 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로는 비용 문제 때문에 해외에 서비스를 일부 위탁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일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했고 거짓 계획도 내놓은 거죠. 약속도 안 지켰고. 근데 뭐 이게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게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 정도로 얘기는 하는 게 좀 공평할 것 같긴 한데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2021년에 일단 전례가 있었고 그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이거를 뭐 강하게 처벌을 안 했는데 참 허위 보고와 어떤 약속 불이행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징금, 뭐 해당 임원 기소 이런 식의 행정 조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지분 조정까지 얘기하는 게 과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저 말 안 듣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취한 조치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뜩이나 외국 기업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말도 안 듣는다. 이런 명분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사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던 서비스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대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사회가 피폐해졌는데 일본인들 사이를 내가 이어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싶다 이런 사회적 의미를 담아서 내놓은 서비스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내 네이버 경영에선 손 떼겠다 해놓고 글로벌로 확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또 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라인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맞습니다.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뭐 다 인터넷 기업들이 있고 그러지만 외국에 진출한 사례는 없잖아요. 뭐 거의 대표적이고 뭐 플랫폼이라고 봐야 될 텐데 플랫폼으로서는 한국산이 이렇게 넓게 퍼져나간 건 유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플랫폼 강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조금 주고 있었는데 이게 경영권을 뺏겨버리면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애국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장님의 애국심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현황을 뭐 잠깐만 보면요, 그 가장 활발한 나라는 일본, 대만, 태국입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2,200만 명이 쓰고 있어요. 라인을요? 대만 인구가 2,400~5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한 사람이 두 계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월간 액티브 유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활성화 이용자 같은 경우에 1억 9,400만 명이래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제로 들어와서 사용을 했던 사람들의 숫자죠. 일본이 9,300만 명, 대만이 2,200만 명, 태국이 5,300만 명, 인도네시아가 800만 명 이렇게 뭐 빅4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가 라인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아까 이제 소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현지화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거를 성공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그래요? 보면은 이 책에 이제 그 라인이 해외 진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라인 원정대라는 사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2012년 그러니까 라인 론칭하고 다음 이듬해에 스페인에서 그 원래 많이 쓰고 있던 워츠앱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 갈아타는 그런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는 라인에도 갈아탔었나 봐요. 근데 라인 스페인 사람들이 쓰기에는 라인이 영 엉망이어가지고 앱 리뷰를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남겼답니다. 그 본사에서 이걸 보고서 왜 이런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을 대거 스페인에 급파해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라면서 한 개발자들 위주로 1년 동안은 20차례에 걸쳐서 라인 원정대라는 팀을 꾸리고 이걸 막 전 세계를 돌리면서 뭐 가서 계속 그냥 메신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만 계속 테스트했다고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현지인들의 고충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 메신저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라인이 지금 메신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런 또 지배적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좀 슈퍼앱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라인페이는 뭐 많이 써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 가면은 라인, 저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는데 예전에는 네이버페이에서 창을 하나 바꾸면은 라인페이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화 계좌를 연동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인페이가 뭐 카카오페이나 뭐 삼성페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삼성페이보다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뭐 사전 기능, 번역기 기능이 또 네이버 갖고 있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탑재가 되고 잘 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약을 또 라인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이버로 했던 그렇죠. 것처럼? 이게 그냥 국민 앱 같은 뭐 그런 기능을 했던 거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그 드라마, 일본 드라마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떤 바람둥이 남자가 저 어떻게 원나잇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전화번호를 준다던가 뭐 그러잖아요. 라인 아이디를 줘요. 아, 그래요? 거기에 또 그런 연애 코드가 들어있네. 드라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라인에서 광고한 거 아니고요? PPL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드라마에서 라인 할게라는 표현 이런 것도 라인 할게, 카톡 보낼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굉장히 보편적인 뭐 삶의 일부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료 전화 서비스가 메신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어떤 좀 그 인기를 끌었던 대목 아닌가 싶어요. 그 일본 통신 요금이 좀 비싼 편이거든요. 5G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료 전화가 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페이스톡이나 이런 것처럼 그 메신저로 이렇게 통화하는 게 그런 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국민 앱이라고 그러시니까 일본 분들은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카카오톡 우리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친숙하게 생겼을까? 지금은 이제 그걸 국적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초기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그 라인을 처음 론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2년이면 1년 된 거지 않습니까? 1년 됐을 때 일본 내에서 사용자 수가 한 몇 천만이 됐어요. 니케이에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와세이라는 게 우리말로 국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제를 말하는 일본어인데 와세이, 일산이라는 화제죠, 화제. 화제, 네, 화제. 화제 한자로. 와세이 라인 히트의 이면. 여기 이제 라인은 와세이라는 겁니다. 일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라인은 NHN 재팬 산하의 일본 법인 네이버 재팬에서 기획하고 개발된 서비스이고 한국산하고 착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일본에서 기획돼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순국산이다. 이게 라인 론칭 1년 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항의 전화를 엄청 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는데 다시 해명을 합니다. 개발 인력 7, 8알이 일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일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일본제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위협은 일본으로서 좀 자랑스러워해야 될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사가
일본 주요 매체에서 나오고 또 일본 내에서 이게 유통이 되고 물론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 거라고 인식을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우가 있으니까요. 이제 뭐 외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건 되게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뭐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이게 온 거라고 봐야겠는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의 어떤 국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 이제 어떤 일각의 여론인데 주간 문춘이라는 좀 뭐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거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잡지가 있죠. 주간 잡지가 있는데 그 한국 네이버가 이 라인에 관여하는 거를 일본 정부가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든 얘가 좀 이상한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는 대일본 강경 입장이었는데 네네. 거기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윤영찬 의원이 네네네. 네이버 출신이다. 그렇죠. 그랬죠. 네. 그전엔 동아일보 기자 출신. 네. 동아일보는 그러면은 아,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코드를 넣었군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내 그런 여론과 일본 정부의 불만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AI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대에 각국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서 막 쓰도록 놔두는 게 선진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둬도 좋으냐? 이 질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의 일본 정부가 지금 한편으로는 AI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뱅크가 생성형 AI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53억 엔을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AI 산업 육성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성격이 모호한 회사가 하나 끼어 있다. 이거 웬만하면 일본 기업으로 돌려놓는 게 안전하고 좋을 것 같다. 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또는 우리 데이터의 보호, 우리 국민들이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일본 정부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도 한국 기업이 손해를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렇게 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대 정부로서는 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첨예하게 드러난 그런 문제였다고 보는 시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데이터 민족주의, 데이터 국가주의, 보호주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전병서 소장하고 같이 방송에서 알리오하고 테무 이야기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유통 플랫폼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거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 덕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데이터 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서비스하면 좋을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 데이터들을 온전하게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같은 국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열어놓고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는 국가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보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알리테무는 관세를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인 사태는? 일단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이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영면에서는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란 이야기들이 네이버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본사의 경영? 네이버 본사의 네네네. 어떤 뭐 매출이나 이런 데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국내 뭐 투자자분들이랄지 아니면 국내 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좀 이제 이 데이터 주권, 데이터 보호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규모가 지금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어서 인구도 적고 그 우리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막는 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연다면 뭐 어떤 식으로 여는 게 옳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선진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보호주의 중요할 것 같네요. 그거 키워드로 이제 배우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남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랫폼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플랫폼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다 사실 미국 기업에 내주고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 내주고 본인들은 규제를 막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제어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자국 플랫폼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작은 국가 중에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플랫폼 어떻게 지킬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교의 지평선에서 김혜연 한국일본,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하고 같이요. 네이버가 라인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